형 오야속이 1113년에 사망하였고 동생 아쿠타가 와난부의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 사건을 계기로 영강주와 추라점에서 전투를 펼쳐 요나라를 격파한 아쿠타는 1115년 국호를 대금으로 하여 황제에 등극하였습니다. 여진이는 거란인과 달리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쿠타는 국가를 부족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맹한 모국제로 구성하였습니다. 300호를 1모국으로 하고 10개의 모국을 1맹한으로 편성한 제도가 맹한 모국인데 촌락 단위의 사회를 병농일치의 사회로 바꾸었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태조의 군사 정복 활동은 지난 요나라 멸망 심화과정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3년 아쿠타가 사망하고 동생 오걸매가 즉위하여 태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점령한 지역을 확고히 하고 요나라의 천조제를 사로잡은 황제입니다. 태조가 살아있던 시기에는 해상의 맹하게도 불구하고 송에게 서경의 땅들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태종은 즉위 후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장각사건이 발생하자 태종은 송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을 중지하고 1124년 10월 조서를 내려 송을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정강의 변이고 송의 휘종과 흠종이 포로로 잡히며 송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다만 휘종의 군함 강왕 조구가 개봉에 없었기 때문에 화를 면하였고 그가 이듬해 항저우로 내려가 고종이 되면서 송나라는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정강의 변이 발생할 때까지를 북송이라 하고 항저우에서 이어지는 송나라를 남송이라 합니다. 종합해보면 태조 아쿠타 때에는 요나라가 멸망하였고 태종 오걸매 때에는 북송이 멸망하였다. 따라서 태조와 태종 시기는 금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라 초기는 아직 장자 계승이 확립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태조 사후에 동생이 태종이 되고 태종은 다시 동생 완안고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그가 1130년에 사망하면서 후계자 자리가 비워진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태조의 적장손 완안단이 후계자로 결정되었고 1135년 태종이 사망하자 그가 제3대 희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태조와 태종이 영토를 확장시킨 황제라면 희종과 제4대 해릉왕의 통치 기간은 금나라가 관직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희종은 1138년에 완안부를 상경으로 승격시켰고 3년 후에는 남송과 황통의 강화를 맺어 송과 국경을 확정하면서 송에게 세패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 남송에서 활약한 장수가 바로 악비로 악비는 소흥화이의 증표로 사망하게 됩니다. 금나라의 영토가 화북까지 넓어짐에 따라 한인 관료들과 여진 귀족 간의 권력 다툼이 펼쳐졌고 금 개국공신의 구세력과 신진 여진 세력 간의 세력 다툼까지 각종 사회 문제가 드러나며 불안정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49년 평장정사 완안양이 신하와 관료들의 불만을 이용해 부마 당괄변, 호위무사 포산흘토 등과 모의하여 정변을 일으키며 희종을 살해하였습니다. 당숙에 해당하는 희종을 살해하고 28살의 나이로 즉위한 완안양은 제5대 세종 시기에 해릉 양왕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해릉 서인으로 봉해진 인물로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릉왕이라 부릅니다. 비록 강등되었지만 해릉왕은 관제개혁을 완성한 금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왕입니다. 개혁이 반포된 1156년이 정융원년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융관제라 부릅니다. 정융관제의 핵심은 수도 상경이 북쪽 기퉁이에 치우쳐 있어 소통이 어렵고 백성이 오가기 힘드므로 수도를 영경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영경은 북송의 수도 변경의 궁실 제도와 규모를 모방해서 건설되었는데 금나라가 수도를 북쪽 끝에서 남쪽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국가의 중심을 화북으로 이전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경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개국공신과 결별함으로써 수구 세력의 영향과 견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경은 금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중도 대흥부로 바꾸며 수도가 되었는데 현재의 베이징이 왕조의 수도가 된 것은 이때가 중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울러 해릉왕은 상경의 궁전과 귀족의 저택을 모조리 부숴버리며 일반 행정구역으로 강등시켰고 그 대신 중경대정부를 금의 북경이라 하였는데 저는 지난 여진 오경편에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했다면 몽골이 쉽게 남쪽으로 쳐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여진 오경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릉왕은 중도로 천도한 후 남경의 궁전도 증축하면서 천하통일의 뜻을 세웠는데 1161년 5월에 변경으로 또다시 천도하면서 그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해 9월 해릉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남벌을 시작하였는데 한 부대는 바닷길을 통해 임안으로, 다른 한 부대는 박주를 통해, 또 다른 부대는 체주를 통해 남송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1월 해릉왕이 화주에 도착했을 때 본진에서 세종이 스스로 황제의 즉위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릉왕은 회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가 남송 우윤문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때마침 세종이 쓴 사면서가 해릉왕의 군중에 도착했고, 이를 본 장수들이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서 황제를 지키는 장막이 허술해진 틈을 타 해릉왕이 살해되었습니다. 세종 완안옹은 태조의 손자로 해릉왕의 사촌 동생입니다. 일찍이 병부상서, 회령부목, 중경유수, 서경유수 등을 역임하고 동경유수로 임명되었는데 1161년 10월 동경에서 해릉왕이 친정하며 남쪽으로 진군한 틈을 타 스스로 연호를 대정으로 바꾸고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완안양의 강압적 통치로 반감이 심한 민심을 이용해 즉위하고 점차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질서를 안정시키며 통치를 확고히 한 황제로 그가 재위한 27년과 그의 손자 장종, 완안경 통치의 전반기가 금나라의 전성기라 하겠습니다. 한편 남송은 금에서 내란이 일어난 틈을 타 곧장 국경 지역의 땅을 수복했고, 이번 기회에 소흥화의에서 확정된 송의 지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금나라는 주전론과 화친론이 반반이었는데 세종은 만약 송이 빼앗아간 강토를 돌려주고 세패를 이전과 같이 한다면 칭신을 면해주고 조카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신이 오간 끝에 양국은 다시 화친이 결정되었는데 이를 대정화의라 하며 금과 송은 숙질의 나라가 되었고, 소흥화의보다 세패가 조금 줄었으며 영토는 예전으로 돌리기로 하였습니다. 대정화의 이후 양국 간 심각한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1189년 세종이 죽고 손자 장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장종은 금 왕조의 황제들 중에서 문화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황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육아경전을 공부하여 한문과 여진어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그는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 문치를 계속 실행하면서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금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문치를 주장한 황제이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몽골 불악의 위협에 직면해 여진인에게 말타기와 활쏘기를 계속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물을 이용하거나 무리를 지어 짐승을 포획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고, 오로지 활쏘기만을 허용한 것은 여진인의 상무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원으로 들어와 전성기를 맞이한 여진인들은 더 이상 순진하고 검소했던 변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치와 낭비 풍조는 이미 금나라 사회에 만연해 있었고, 세종마저 말년에는 불교에 현혹되어 너무 많은 곳에 불교 사원이 지어지면서 장종 통치 기간에 금나라는 전성기를 끝내고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장종은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요절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1208년 장종이 죽자 원비 이씨 등이 장종의 뜻에 따라 그의 숙부인 완안 영제를 황제로 세우니 그가 제7대 위소왕입니다. 이 시기 금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커져가는 몽골의 세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였습니다. 위소왕은 즉위 후 사자를 파견해 서신으로 몽골의 위협을 꾸짖었는데 몽골은 아무 응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칭기스칸은 위소왕을 무능력한 왕으로 생각하고 금 왕조를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통일한 칭기스칸이 1211년 드디어 대군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금을 공격하면서 금나라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은 도착하는 지역마다 약탈에 성공하였는데 금나라의 서경유수 호사오는 서경을 버리고 중도로 도망쳤습니다. 이어서 동경도 약탈당하였습니다. 1213년 몽골이 중도에 쳐들어왔는데 이때 호사오를 중심으로 궁정 쿠데타가 일어나 위소왕이 암살당하고 재위를 박탈당하여 소왕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폐위된 황제여서 폐제라고도 부릅니다. 쿠데타 세력은 세종의 장손인 완안 종가를 즉위시켰으니 그가 제8대 선종입니다.
선종이 즉위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자를 보내 몽골군과 화친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몽골의 군사 전략은 점령이 아니라 약탈에 있었는데 성참락에 익숙치 않아 중도가 쉽게 무너지지 않자 몽골도 화친에 응하였습니다. 화친 결과 위소왕의 딸 기국공주와 금, 비단, 어린아이 500명, 말 3,000피를 넘기기로 하면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1214년 몽골군은 약탈한 재물, 사람들과 함께 북쪽으로 철군하였는데 선종은 중도를 수비하기 위해 군사를 재배치하지 않고 수도를 남쪽의 변경으로 옮기며 적을 피하려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종의 결정은 하북 백성들의 영토 수호 의지를 크게 하락시켰는데 고란과 한인 장수들이 금을 배신하고 몽골에 투항하자 1215년 끝내 중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영토가 날로 축소되고 남송이 더 이상 금에게 세패를 바치지 않자 금나라 백성들이 과중한 부역에 시달리며 그 고통은 날로 심해갔지만 선종을 비롯한 관료들의 사치와 부패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공을 세운 장수나 병사는 상을 받지 못했고 충원하는 신하는 파면되지 않으면 주살되면서 금나라는 구군이 기울었습니다. 선종은 천도 10년 만인 1223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1223년 선종의 삼남 완안수서가 제9대 애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민제라 불리기도 하는데 금나라 시기에 유일하게 부자 세습된 경우가 바로 애종입니다. 애종이 즉위하고 2년여쯤 지났을 때 칭기스칸은 서정을 통해 서요, 화레즘, 중앙아시아의 여러 도시국가 등을 정복한 후 귀환하였고 1227년 다시 한번 서하를 정벌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229년에 우구데이가 데칸에 즉위하였는데 이듬해 경조를 함락하면서 금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금군은 섬서 지역을 버리고 황하 이남으로 도망쳤는데 우구데이는 스스로 중로군을 이끌고 황하를 건너 낙양으로 진군하고 숙부 알척적근에게 좌로군을 맡겨 산동을 통해 진격하였으며 동생 탈회에게 우로군을 이끌고 한수를 따라 등주로 포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애종은 황하를 지키며 좌로군을 맡고 등주로 군사를 보내 우로군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로군에 의해 하중부가 함락되었고 중로군이 황하를 건너자 변경의 방어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애종은 도성 가까이에 살던 군인 가족 60만 명에게 도성으로 들어오라 하여 도성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변경은 완벽히 포위되어 몽골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조정이 민간이 비축한 양식마저 모두 관부로 가져갔는데 그 결과 민심은 완전히 금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종은 1232년 12월 동쪽을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변경을 벗어나 도주하였고 일부 신하를 남겨 도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성안의 사람들은 애종의 승리 소식만을 기다렸지만 애종이 승리할 리 없었고 황하 이복을 공격하는 척하다 실패한 애종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체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몽골과 남송은 서로 사자를 보내 협공으로 금을 멸망시키고 하남의 땅을 송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233년 10월 송이 2만의 군사와 30만 석의 양식을 원조하며 공동으로 체주를 포위하였고 이듬해 정월 송군이 체주성의 남문을 격파하고 몽골군이 서문으로 들어가자 애종은 종실 완안 승린에게 양위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완안 승린은 애종을 대신해서 출전했다가 사망하였고 그렇게 금나라는 아쿠타가 나라를 건설한 지 120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